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분홍 가방을 맨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밝은 갈색 눈동자, 오똑한 코, 인매까지 제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7년 전 이혼할 때 저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데려다 달라던 먼 친척 아이가 저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옷을 입었다고 냄새난다며 놀림받는 아이. 콩팥 치료비 때문에 사우디로 떠난 엄마. 텅 빈 냉장고뿐인 허름한 빌라. 이 아이의 나이는 정확히 7살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누구의 딸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500억 규모 의료기기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상대 측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3개월간의 숨막히는 협상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벽에 기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성공의 짜릿함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승리의 순간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면서 텅 빈 집안이 드러났어요. 100평이 넘는 이 대저택에 혼자 사는 게 벌써 7년째입니다. 양복 상의를 벗어 소파에 던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모님이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분이 갑자기 어쩐 일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임서방, 잘 지냈나?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염치 없지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네.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고 있었어요. 무언가 급박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오늘 시장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크게 다친 건 아닌데 3일에서 4일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네. 중내산에 할 정도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곧바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걸까요? 7년이나 연락 한 번 없다가. 희정이는요? 희정이는 뭐 하길래 교통사고 당한 장모님을 혼자 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7년간 희정이에 대한 소식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사실만으로도 애써 쌓아올린 벽이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아니, 그게 희정이는 지금 사우디에 파견 나가 있어. 산업보건 간호사로. 그래서 연락이 좀 어려워. 장모님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니. 희정이가 그런 먼 곳까지 일하러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 근처 보건소에서 일하던 희정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임서방, 내가 정말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누구네 먼 친척 아이를 하나 맡아서 키우고 있거든. 임서방은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야. 7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름이 예린이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유치원 하원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정말 며칠만 부탁함세. 먼 친척 아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친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끊어진 관계라 해도 한때는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유치원이 어디인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장모님이 유치원 이름과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메모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차 시동을 걸고 길 위에 올랐지만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져 저는 잠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떨림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떨림은 자연스럽게 아주 오래전의 또 다른 떨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희정과 결혼하던 시절,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제대로 없었지만 함께하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발 하나 제대로 뻗기 힘들 만큼 좁은 월세집이었지만 둘이 있을 때만큼은 궁궐도 부럽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희정은 소반 위에 갓 끓인 된장찌개를 올려두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작은 소반 위 몇 없는 반찬을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렇게 소박한 삶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가난에 대한 불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행복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실패, 집안의 남은 빚, 어머니의 병, 과거의 모든 그림자들이 제 곁을 맴돌았죠. 저는 가난이 다시 저를 삼킬까 두려워 밤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희정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희정이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희정의 가느다란 손끝이 조심스레 맞닿으며 살짝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갖는 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처럼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아이, 책임, 미래. 지금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아이는 우리의 족쇄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희정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희정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이 숨이 멈춘 듯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나날은 어느새 서로를 피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얼마 가지 못 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희정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7년. 저는 제가 꿈꿔왔던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7년의 기억을 조용히 삼키는 사이 어느새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를 갓 넘기고 있었죠. 하원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제 차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치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당직 선생님이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예린이 보호자님이시죠? 하원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어요. 하원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어요. 교실 한쪽 구석에 작은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밝은 갈색빛 눈동자, 오똑한 코, 앙증맞은 입술,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앨범 속 제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건 우연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예린이가 경계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좀 다치셔서 병원에 계시거든. 할머니가요? 할머니 어디 다쳤는데요? 아니야, 크게 아프신 건 아니고 며칠만 병원에 계시면 돼.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작은 손으로 그림을 접어서 가방에 넣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죠. 차로 향하면서 예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 제 손을 꼭 잡는 그 힘이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예린이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곁눈질로 제 얼굴을 훔쳐보기도 했죠.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가서 그 아이를 몰래 봤습니다. 볼수록 제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고집스럽게 입을 다문 그 표정이 꼭 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예린이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을 아는 듯이 앞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린이가 장모님께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예린이가 장모님을 꼭 안았어요. 장모님도 예린이를 품에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 모습은 영락없는 할머니와 손녀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희정과의 만남을 계산해 보았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7년 전 이혼. 예린이의 나이 7살. 장모님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미안함을 꺼내듯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임서방 고맙네. 불쑥 괜한 부탁을 한 건 아닌가 한창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어. 하지만 저는 장모님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봐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예린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예린아, 이 아저씨가 할미 대신 며칠 동안 유치원 데려다 주실 거야.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예린이가 꾸벅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예린이 정말 먼 친척분 아이 맞나요? 제 질문에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린을 한번 쳐다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사람아,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사정이 있어서 잠시 맡아 키우는 걸세.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 흔들리는 눈동자, 모든 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병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후들거렸어요. 만약 혹시라도 예린이가 제 딸이라면 희정은 왜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날 밤 희정이 아이를 갖자고 했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던 걸까요? 끝없이 밀려드는 꼬리를 무는 의문에 저는 한참 동안 집으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죠. 어제 밤새 예린이 생각에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오늘부터 예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장모님이 퇴원할 때까지 며칠은 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상하게도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예린이는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등원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카디건, 소매 끝이 달아있는 아이의 옷을 보니 이 아이의 집안 사정이 짐작이 되었죠.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저 8시 30분까지 가야 해요. 예린이가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50분이었어요. 충분한 시간이었는데도 아이는 초조해하고 있었죠. 차에 타자마자 예린이는 멍하니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엄마는 다른 나라에 돈 벌러 갔어요. 정적을 깨고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그래,
어느 나라에 가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여기서 엄청 멀대요. 비행기 타고도 10시간도 넘게 가야 한대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야? 예린이가 갑자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름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살짜리가 이렇게 경계심이 강하다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예린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잡은 핸들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죠. 아니, 아빠 얘기를 들은 적 없어?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엄마보다 더 멀리로 일하러 갔대요.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 하고요. 뭐가 진짠지 모르겠어요. 여린 목소리로 건네는 예린이의 말이 귓가에 남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과거 희정이가 아이를 갖고 싶다 말했을 때 자식은 족쇄라 했던 그 말이 떠올라 마치 스스로에게 던진 저주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모님과 희정이가 서로 다른 말을 한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덮쳐왔죠.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한 상처였는지 새삼 벼락처럼 깨달았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 예린이를 내려줬습니다. 아이가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저를 돌아봤죠. 아저씨, 오늘도 나 데리러 올 거죠? 응, 올게. 약속해. 예린이가 씩 웃으며 유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니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다고 했죠. 오전 10시 투자자 미팅, 12시 점심회동, 오후 2시 신제품 발표 준비회의.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예린이 생각만 났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이세요. 비서 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일정을 취소하는 일은 회사 창립 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예린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예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예린아, 왜 그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놀렸어요. 맨날 같은 옷 입고 온다고. 나한테서 이상한 냄새 난대요. 예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세상이 너무 미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장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임서방, 미안하지만 예린이 좀 데리고 집에 가서 옷 챙겨와 줄 수 있겠나? 애가 아직 손이 야무지질 않아서 잘 씻은 건지 꼭 좀 봐줘야 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자아이를 혼자 데리고 집에 가라고요? 이 정도로 저를 신뢰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부탁은 가족한테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애는 콩팥이 안 좋아서 감기 걸리면 큰일이야. 머리에 물기 하나 없이 말려야 해. 콩팥이 안 좋다는 말에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거였어요. 그것도 꽤나 심각한 병인 것 같았죠. 예린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 예린이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아이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작고 낡은 집이었어요. 여기저기 벽지가 들떠 떨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검은 곰팡이가 스며 나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3단으로 된 서랍장을 열어보니 아이 옷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티셔츠와 바지 두세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낡은 인형 하나와 색이 바랜 머리핀 몇 개가 서랍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다가 저는 그만 멈춰섰습니다. 병원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소아신장내과, 검사비, 약값. 금액을 보니 어마어마했습니다. 장모님이 이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예린이가 욕실에서 씻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구석에 있는 액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예린이와 희정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먼 친척의 아이라더니 혹시 이혼 후에 다른 남자와 만나서 낳은 아이일까요? 그렇지만 예린의 나이는 이혼한 시기와 딱 맞는 7살. 내 젊은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는 예린이의 갈색 눈동자. 이 사실이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이미 그럴 것 같았다는 확신이 뒤섞이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생각의 소용돌이에 잠겨있던 찰나 욕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예린의 모습이 불현듯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저씨, 다 씻었어요. 조망만한 손으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이기를 찾아 아이의 머리를 말려줬습니다. 부드러운 머릿결이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아저씨는 결혼 안 했어요? 예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했었어. 근데 지금은 혼자야. 왜요? 이혼했어요? 응. 아기는 없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일지도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른다고요? 그걸 왜 몰라요? 예린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머리를 다 말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예린이는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린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살짜리가 혼자 씻고, 혼자 옷 입고, 혼자 유치원 갈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예린이가 장모님께 뛰어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모습을 자랑하듯이 빙글빙글 돌았죠.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며 예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 희정이는 7년 동안 숨긴 걸까요? 왜 장모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복잡한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예린이를 처음 본 지 이틀째. 하지만 이미 제 세상은 그 아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휴게실에 장모님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의문을 토해내듯 물었어요. 장모님, 예린이. 제 딸 맞죠?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장모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임서방 딸 맞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왜 여태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7년이나 숨기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어요.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새 생명을 품에 안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기쁨을 뽐내는 청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강 다리 아래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9살의 저를 떠올렸어요. 그때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직금 300만 원과 15년 된 중고차 한 대가 전부였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어머니는 허리 수술비조차 없어서 진통제에만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관리비 연체 통지서가 날아오고 전기가 끊길까봐 두려웠던 날들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함이 아니라 생존의 압박으로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러 가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그래도 빚을 헤어나올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실패한 가장이 될까봐, 제 가족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무서웠어요. 그 두려움이 희정과의 결혼을 무너뜨린 거겠죠. 이혼 재판 때가 떠올랐습니다. 희정이 유독 힘들어했었어요. 연달아 헛구역질을 하던 모습. 그때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입덧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예린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겠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따뜻했다면,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예린이는 아빠와 함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가난 속에서 기죽으며 살게 두지 않겠다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예린아, 오늘 아저씨랑 놀러 가자.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장난감도 사줄게. 예린이 갖고 싶은 거 다 사러 가자. 예린이의 보석 같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시무룩해졌어요. 저 돈 하나도 없는데요. 엄마가 돈 아껴야 한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예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품 아동복 매장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라고 했지만 예린이는 어색한 듯 쭈뼛쭈뼛거렸죠. 저 진짜 사도 돼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괜찮아. 아저씨가 선물하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예린이는 거울 앞에서 춤을 추듯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너무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신발, 가방, 액세서리, 장난감 매장까지 돌았습니다. 예린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아이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인형을 안고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점심은 예린이가 가고 싶어하는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괜찮아. 아저씨가 다 설명할게.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새 옷을 빼입은 예린이의 모습과 제 양손으로 들어도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임서방, 이게 다 뭐야? 예린이 필요한 것들 좀 샀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통장과 카드를 꺼내 장모님께 건넸어요. 치료비, 생활비, 앞으로 필요한 건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후원 방식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통장을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임서방,
돈으로는 못 메우는 구멍이 있는 법이야.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인가. 장모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어찌 그렇게 똑같아. 돈. 그 돈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직도 모르겠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린이에 대한 제 방식의 사랑을 드러낸 것뿐인데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실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어쩐지 제 마음이 닿지 못한 채 엇나갔다는 느낌이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희정이 알면 어떨 것 같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너무 분명했죠. 희정이는 단 한 번도 제 돈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희정이 원했던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가 끝내 내어주지 못한 사랑과 온기, 그리고 함께 꾸릴 가족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껏 내민 건 돈뿐이었고 정작 마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내어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39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성공이란 이름 아래 쌓아 올린 것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초라한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오직 버는 법만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법은 깨닫지 못했죠. 그 결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또다시 돈부터 꺼내드는 제 자신이 경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예린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버지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돈만 두둑해졌지 마음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세월 속에 숨겨져 있던 7년의 진실은 마침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퇴원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모님이 간호사와 함께 나오셨어요. 나흘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도 얼굴색이 여전히 좋지 않으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서 예린이가 장모님 팔을 꼭 잡고 있었죠. 차에 타시면서도 장모님은 허리를 잡고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예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계단 하나하나가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예린이가 뒤에서 장모님을 밀어드리고 저는 앞에서 부축했어요. 겨우 집에 들어가서 장모님이 바닥에 앉으셨고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몸이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제가 예린이 등하원 맡겠습니다. 장모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예린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아닐세, 임서방.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신세는 그만 져야지. 장모님 지금 걷는 것도 힘드신데 어떻게 예린이를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못 이기는 척 하셨지만 사실은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린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예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예린이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 산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현관에 쪼그리고 앉은 채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오늘 아저씨랑 유치원 땡땡이 치고 놀러 갈까? 예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할머니한테 혼나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아저씨도 어릴 때 가끔 학교 안 가고 놀았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러면 안 돼. 애 습관 들어. 딱 오늘만이야. 알겠지? 장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예린이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요? 나 아저씨랑 놀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린이가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7년이라는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죠. 먼저 아침을 먹으러 예린이가 좋아한다는 빵집으로 갔습니다. 예린이는 딸기 시럽을 듬뿍 뿌린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어요. 볼이 볼록해질 정도로 크게 한 입 베어 물고는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아저씨는 왜 안 드세요? 아저씨는 예린이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예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케이크를 한 숟가락 퍼서 저에게 내밀었죠. 아저씨도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그 작은 배려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7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평일 오전이라 공원은 한산했습니다. 예린이는 그네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뒤에서 밀어주자 까르르 웃음소리를 냈죠. 그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높이 밀어주세요. 너무 높으면 위험해. 이 정도가 딱 좋아. 아저씨, 겁쟁이에요? 예린이의 놀림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린이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즐거워했죠. 미끄럼틀도 타고 시소도 탔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린이가 웃을 때마다 나도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린이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 때마다 제 안 어딘가 오래 잠겨 있던 무엇이 서서히 풀려나는 느낌이었어요. 예린이가 내 삶에 잊혀진 자리를 조용히 메워주고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이처럼 뛰어다녔어요.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구두가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린이가 물을 마시면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린이는 아빠가 있으면 뭐 하고 싶었어? 예린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이공원 가보고 싶어요. 다솜이도 윤우도 다 아빠랑 갔다 왔다는데 나만 못 가봤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가자. 놀이공원. 진짜요? 지금요? 예린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오늘은 예린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이야. 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예린이는 계속 들떠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회전목마는 무서운지, 바이킹은 타도 되는지, 솜사탕도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주면서 운전했죠.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예린이는 입구에서부터 감탄했습니다. 커다란 성 모양의 입구와 알록달록한 풍선들, 신나는 음악 소리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어요. 먼저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예린이는 분홍색 말을 골랐고 저는 바로 옆에 하얀 말에 올라탔어요. 음악이 흐르고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예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린이의 웃음이 바람처럼 제 어깨를 스치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인데 나는 지난 7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가슴속에 고개를 들었죠.
관람차도 탔습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우와, 세상이 다 보여요. 저기 우리 집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아저씨는 안 보이는데. 저기요. 저 빨간 지붕. 사실 그게 예린이네 집일 리 없었지만 저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은 놀이공원 안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예린이는 어린이 세트를 주문했는데 장난감이 들어있어서 더 좋아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죠. 오후에는 작은 놀이기구들을 더 탔습니다. 범퍼카도 타고 회전컵도 탔어요. 예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마치 정말 아빠와 딸처럼요. 솜사탕과 팝콘도 사 먹었습니다. 예린이는 솜사탕을 처음 먹어본다며 신기해했어요.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리는 게 마법 같다고 했죠. 얼굴에 솜사탕이 묻은 예린이를 보며 저는 물티슈로 닦아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놀이공원을 나왔습니다. 예린이는 피곤한지 차에 타자마자 조용해졌어요. 행복만을 가득 안은 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예린이를 바라보다가 결심했어요.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예린아. 네.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예린이가 궁금한 듯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죠. 예린이의 작은 입술이 떨렸고 손에 쥐었던 인형이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제 심장을 얼려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예린아, 정말이야. 아저씨가 네 아빠 맞아.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제 나타났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내가 싫어서 이제야 온 거예요? 예린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예린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예린이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급히 따라 내렸습니다. 예린아, 예린아. 하지만 예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봤지만 아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결국 예린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했을까요?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행복이 너무 컸던 나머지 다시 잃을까 두려워 그 행복을 붙잡으려고 성급하게 손을 뻗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 손길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밀어낸 셈이었어요. 제 조급함이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예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예린이, 아까 혼자 유치원 갔어. 혼자요? 왜요? 몰라. 오늘은 혼자 가겠다고 아침부터 땡깡을 피우더라고.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러라 했지.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예린이가 저를 피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예린이가 선생님과 함께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예린이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예린아, 얼른 나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예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집에 안 갈래요.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예린이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린이는 장모님을 보자 뛰어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유치원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게 웃던 예린이가 이제는 저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하루 내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꿈은 아닐까, 다시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나를 성급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멀어져가는 예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건 피로 이어진 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이 닿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길이라는 걸요. 유치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예린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요즘 예린이 감정 기복이 심해요. 혼자 놀이터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걱정됩니다.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아빠라고 고백한 이후로 예린이가 변한 걸까요? 창밖을 보니 예린이가 작은 벤치에 혼자 앉아 무릎을 꼭 끌어안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고민이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 보였죠. 저는 예린이에게 다가가려다 결국 멈췄습니다. 내가 손을 뻗는 순간 혹시 이 조심스런 거리마저 깨뜨릴까 두려워서였어요. 지금 제가 다가가면 되레 더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신 사이 제가 예린이를 맡아 돌보고 있었죠. 예린이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집안을 조용히 서성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예린이가 좋아한다는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예린아, 계란 넣을까? 네.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후루룩 국물을 떠먹는 소리만 식탁 위를 채우고 둘 사이엔 묵직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무슨 말을 해 어색함을 깨야 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이렇게 조용한 저녁이 찾아와 마음이 잠시 느슨해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발칵 열렸습니다. 문가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희정이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은 많이 수척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속도는 제가 현실을 이해하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딸과 라면을 먹고 있는 전 남편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예린이가 달려가 희정에게 안겼습니다. 희정도 예린이를 꼭 안았지만 눈은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있어요? 희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 병원 가셔서. 우리 집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왜 애랑 둘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변명처럼 들릴 것만 같았죠. 희정의 눈에는 분노가 차올라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희정은 장모님을 붙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애한테 아빠가 필요해. 너 맨날 바깥으로 나다닐 때 예린이는 혼자였어. 그게 애를 위한 삶이냐?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정이 거칠게 대답했죠. 여태껏 제가 키웠어요.
남편 도움 하나 없이 지금까지 제가 키웠다고요. 두 사람의 말다툼이 점점 고조되자 예린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재웠죠. 책장을 넘기는 제 손은 떨렸고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이 작은 아이가 그 혼란 속에서 잠이라도 편히 들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에야 희정과 단둘이 거실에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희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이, 당신 딸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하는 말이었죠. 7년 동안 죽으나 사나 애 키운 건 나예요. 당신이 아니라.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희정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쓰러질 듯 피곤한 몸으로도 예린이 이유식을 만들던 모습, 아픈 아이를 업고 새벽 응급실로 뛰어가던 모습,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낸 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희정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그때 보낸 문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보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낸 적 없는 문자였습니다. 난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 그럼 귀신이 보냈다는 거예요? 희정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문자의 발신 시간을 확인했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날 국무총리가 방문하던 날이야. 극비 프로젝트 때문에 폰은 비서실에 맡겼었고 비서실 외엔 아무도 내 폰 못 건드렸어. 희정도 뭔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 연락 안 돼서 사무실 갔었어요. 당신은 없고 비서가 있길래 편지를 맡겼었죠. 우리는 동시에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비서실 가은이가? 저는 가은을 생각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도끼가 느껴질 만큼 성실했던 여자. 가난했고 휴가도 거의 쓰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던 직원. 늘 야근을 자처하며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뒷모습, 회의실 문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던 표정들. 그리고 7년 전 제 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가은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몰랐다고 말해도 용서받기 힘들겠지. 제가 자조적으로 말하자 희정이 반듯한 목소리로 맞받았습니다. 몰랐다는 말, 참 편한 말이네요. 힘들 땐 늘 그 말 뒤에 숨어버리더군요. 당신은. 그 말이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성공만 보고 달리고 있었죠. 난 그때 당신에게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예린이에게는 그런 감정 절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희정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아이는 족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족쇄 내가 혼자 끌고 가기로 했어요. 당신 발목 잡고 싶지 않아서. 희정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성공하면 다 해결될 거라 믿었던 저는 가난도 책임도 두려워 가족을 짐처럼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족쇄를 다시 채워달라고 희정이 허락만 해준다면 두 손 모아 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겨우 그 말을 짜냈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 7년 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희정이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예린이도 당신이 아빠인 거 알게 됐다면서요. 지금은 그냥 예린이에게만 상처 주지 말아요. 남편 역할은 절대 바라지 않아요. 공동 양육은 허락되었지만 재결합은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희정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이가 엄마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동시에 너무 아파서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7년 전의 문자, 사라진 편지. 가은이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유가 있었을까? 대체 무엇을 원했던 걸까? 하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린이와 희정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였습니다. 이제는 돈으로 덮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간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7년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다르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예린이의 곁을 지키는 아빠로서, 상처 준 사람으로서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우리 세 가족이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말이죠. 회장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참이었습니다. 오늘은 300억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온 투자자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린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를 거부하던 그 작은 눈빛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성공이 전부라고 믿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투자자들의 차가운 표정, 프로젝터의 하얀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슬라이드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예린이가 혼자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거든요.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쏠렸어요. 화면을 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서방, 큰일이야. 예린이가 사라졌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요? 어디서요? 1시간 전에 유치원에서 혼자 나갔대. 비도 오는데 얘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장모님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비서실 가은이 다급하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 이미지도 생각하셔야죠. 저는 가은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내 딸이 사라졌다는 말 앞에 회사도 투자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그 순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장이 비에 젖는 것도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빗물이 계속 시야를 가렸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지는 밤거리가 악몽처럼 느껴졌죠. 만약 혹시라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꺼내놓고 정작 보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얼굴로 아이를 볼 수 있을까? 먼저 유치원 근처 놀이터로 갔습니다. 젖은 그네만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끄럼틀 아래도 정글짐 안에도 예린이는 없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예린아, 예린아.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유치원 주변 골목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인기척 없는 복도, 텅 빈 계단, 어둠 속에 예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편의점도 가보고 문방구도 들렀지만 예린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이한테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죄책감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삶이 흔들린 게 아닐까? 나 때문에 아이가 길 위로 나선 건 아닐까? 혹시 차에 치였을까? 비 오는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숨이 막혔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정이었어요. 예린이 없어요? 희정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찾고 있어. 너는 어디 찾아봤어? 학원가도 가봤고 도서관도 갔는데 없어요. 우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로를 탓하고 싶은 마음과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충돌했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비 사이로 작고 젖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동네 체육관 앞 작은 처마 밑에 예린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분홍색 가방을 꼭 안고 있었죠. 예린아. 제가 달려가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희정도 뛰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의 동시에 예린이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린아. 희정이 먼저 예린이를 안았어요. 예린이는 울다 지쳐서 멍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희정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 때문에 애가 혼란스러워졌잖아.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희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처음부터 예린이 얘기를 했다면 이런 일 없었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희정을 탓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 때문이라는 자책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엇나가고 마음은 거꾸로 흐르는 순간이었어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서 통제할 수가 없었죠. 7년 동안 혼자 키운 건 나야. 이제 와서 아빠 행세야? 내 딸인 것도 몰랐잖아. 네가 숨긴 거잖아.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예린이는 우리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둘이 싸우는 거 싫어요. 예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는 거면 내가 숨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와 희정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빗속에서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우리의 싸움이 예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와 희정은 동시에 예린이를 끌어안았어요. 세 사람의 체온이 빗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예린이의 작은 몸이 우리 품에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미안해, 예린아. 정말 미안해. 희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예린이를 더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아빠가 미안해. 네가 없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예린이는 우리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를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방울이 우리 얼굴을 타고 흘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수천억의 계약도 회사의 성공도 내 아이의 울음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로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희정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예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나 버리지 않을 거죠? 절대 안 버려. 약속해. 희정과 저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예린이를 위해서라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이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데 쓰겠다고. 빗속에서 우리 셋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예린이를 찾은 그날 이후 저는 회사가 아닌 가족을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예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 5시면 어김없이 데리러 갔어요. 주말이면 예린이가 좋아하는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에 갔죠. 7년의 공백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중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계약서 뭉치가 쌓여 있지 않았어요. 대신 예린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가운데 웃고 있는 예린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아려왔어요. 오늘도 예린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하원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멀리 가은이 보였습니다. 회사도 아닌 유치원 앞에 가은이 왜 있는지 이상했어요. 가은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희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은이 희정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죠. 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 핑계로 회장님한테 다시 매달리려는 거 스스로 수치스럽지 않아요? 희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가은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전처가 구질구질하게 자꾸 얼쩡거리는 거 말이에요. 가은의 말에 희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조가은 씨,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가은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죠. 회장님, 저는 그저 그랬어요. 희정아, 예린이 데리고 집에 먼저 가 있어. 희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유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가은은 손가락을 꽉 쥔 채 떨고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초조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내일 아침 9시 회장실로 오게. 할 말이 있으니.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년 전의 이혼, 연락 두절, 차가운 문자,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했죠. 새벽 4시, 결국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IT 보안팀장을 긴급 호출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난 팀장에게 저는 부탁했습니다. 7년 전 3월 15일 내 휴대폰에서 발송된 문자 기록 찾아줄 수 있나? 팀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백업 서버를 뒤지고 보안 로그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새벽부터 시작한 작업은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17분에 문자가 발송됐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간 저는 분명 국무총리와 극비회의 중이었어요. 휴대폰은 보안 규정상 비서실에 맡겨둔 상태였죠.
그 시간에 비서실 출입 기록도 확인해 줄 수 있나? 네, 잠시만요. 비서실에는 조가은 비서만 있었네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회의 준비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요. 증거가 확실해졌습니다. 가은이 제 휴대폰으로 희정에게 거짓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희정이 보낸 편지도 가은이 없앤 게 분명했죠. 9시 정각 가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보안 로그 출력물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7년 전 문자, 네가 한 짓이지. 가은은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시선이 제 얼굴과 바닥 사이에서 허둥댔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게... 그리고 희정이 맡긴 편지도 네가 없앤 거고. 가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인생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한 가정을 통째로 갈라놓았어. 내 딸은 아빠가 없는 줄 알고 자랐고 예린이 엄마는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다고.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가은은 비틀거리듯 일어나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어요. 7년의 거짓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예린이의 탄생, 첫 옹알이, 첫 걸음마. 모두 제게는 빈칸으로 남았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가은에 대한 분노보다도 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더 컸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뜻했다면, 조금만 더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정이었어요. 예린이가 아빠 언제 오냐고 계속 묻네요. 지금 갈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린이와 희정이 제 삶의 중심이었죠. 7년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잃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거대한 회장실이 갑자기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가족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 시동을 걸면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예린아, 아빠가 간다.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따뜻한 것이었다니.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떠난 후 1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희정은 예린이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린이 앞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죠. 오늘도 저는 예린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 하원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아빠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예린이가 가장 먼저 뛰어나왔어요. 작은 발이 복도를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아빠.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예린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큰 소리로 환하게 웃으면서요. 와, 예린이 아빠 되게 멋있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예린이는 더욱 자랑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예린이를 꼭 안아 올렸어요.
예린이 제 품에 가득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뭐 먹을까요? 예린이가 제 목에 팔을 두르며 물었습니다. 예린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편의점 가요. 삼각김밥이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예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듯 이건 우리 아빠예요. 하고 말하는 모습이 얼떨떨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의 공백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 앉아서 함께 먹었죠. 예린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매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린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희정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 저녁이 되어 희정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어요. 예린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예린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며 천천히 밀었습니다. 무서우면 멈춰도 돼. 안 무서워요. 아빠가 잡아주잖아요.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점점 균형을 잡아갔어요. 희정은 벤치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린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자 예린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순간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약국이 어디지? 병원 가야 하나? 그때 희정이 다가왔습니다. 차분히 가방에서 소독약과 반창고를 꺼내며 말했죠.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희정이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놓쳐온 시간만큼 배워야 할 것도 많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희정이 제 당황한 얼굴을 보고 살짝 웃었고 그 미소가 오랜만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나와서 길거리 포장마차에 들렀어요. 떡볶이와 순대, 어묵을 시켰죠. 예린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맵다고 혀를 내밀었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희정과 저는 마주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가끔 시선이 마주쳤어요.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죠. 집에 돌아와서 예린이가 좋아하는 윷놀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린이가 이기면 까르르 웃었고 제가 지면 일부러 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도 부엌에서 나와 구경하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게임이 끝나고 예린이가 방으로 뛰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도화지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그림을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에는 키 큰 남자와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와 나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꾹 눌린 듯 먹먹해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아빠가 제일 아끼는 보물로 간직할게. 잠들기 전 저는 예린이 숙제를 봐주고 희정은 옷을 정리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문득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은 풀린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예린이 잠들고 난 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희정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린이가 요즘 참 많이 밝아졌어요. 당신도 많이 변했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예린이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싱크대 위에 놓인 예린이 사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운동회 때 찍은 사진 속 예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잃었던 시간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결합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기에 시간은 더 필요했죠.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예린이 방문을 살며시 열어 잠든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개 옆에는 제가 사준 인형이 놓여 있었죠. 문을 닫고 나와 집을 향해 걸으며 예린이가 오늘 저를 부르던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다시 써버렸습니다. 예린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희정과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며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3시 갑작스러운 전화벨에 눈을 떴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희정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예린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희정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고 저는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겉옷만 걸친 채 차키를 움켜쥐고 집을 나섰죠. 도로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앞서 있었고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예린아, 버텨라.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희정은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희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린이는 어떻게 됐어? 지금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냥 쓰러져서. 희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희정은 제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공여자 가능성을 묻고 우리는 즉시 가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혈액형이 맞지 않았고 장모님은 고령이라 수술 자체가 위험했죠. 검사 결과를 듣고 희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말없이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검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린이를 살릴 수 있다면, 예린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였죠.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임태성 씨가 가장 적합한 공여자입니다. 조직 적합성도 매우 높고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희정이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장모님도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어요. 마취 전 마지막으로 희정이 보호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니까. 당연한 거야. 마취약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린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는 느낌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배에는 둔한 통증이 있었어요. 시야가 맑아지자 희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희정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이는? 예린이, 이제 괜찮대요. 수술 잘 됐어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예린이가 살았다는 게 그게 전부였죠. 다행이다. 제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희정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7년 동안 비워진 감정이 묵직하게 흘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희정이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희정이 용기를 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희정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에서 솟구쳤죠.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7년간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희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희정의 손을 잡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인생도 다시 하나의 길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예린이가 깨어났대요. 아빠를 찾는다고 하네요. 저는 희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희정도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아직 움직일 수가 없었죠. 먼저 가 있어. 나는 조금 있다가 갈게. 같이 가요. 휠체어 가져올게요. 희정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간호사와 함께 저를 옮겨 앉혔어요. 예린이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예린이가 우리를 봤어요. 아빠, 엄마. 예린이가 약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와 희정은 예린이 양옆에 갔어요. 예린이가 우리 손을 하나씩 잡았죠. 아빠, 나 살라고 아프게 된 거예요?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린이 때문이 아니야. 예린이가 그렇게 아팠던 거 아빠가 조금이라도 대신 아파주고 싶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는 평생 그럴 거야.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도 희정도 따라 웃었어요. 병실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7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할 미래가 있었죠. 저는 예린이와 희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내 딸, 내 아내. 다시 함께 걷게 될 나의 가족. 신장을 내어준 건 희생이 아닌 예린이를 다시 품게 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3월 2일 아침 7시. 오늘은 예린이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식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어요. 예린이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며 자신의 모습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노란색 명찰이 달린 검은색 교복이 무척 자랑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아빠, 나 예뻐요? 예린이가 빙그르르 돌며 물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예린이를 바라봤어요. 신장 이식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예린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볼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죠. 우리 예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 말에 예린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넥타이와 씨름했죠. 여보, 제가 해드릴게요. 희정이 다가와 제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희정의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속이 울렁거려서요. 아침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요.
희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운동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축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새 학기의 설렘이 느껴졌죠. 예린이는 제 왼손과 희정의 오른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긴장하면서도 들뜬 마음이 전해졌어요. 예린아, 안 떨려? 제가 예린이에게 물었습니다. 예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조금 떨려요.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린이의 첫 출발을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강당에서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이어지고 신입생 명단이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1학년 3반 15번 이메린. 예린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예린이가 벌떡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 순간 저와 희정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부심과 감동, 그리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시선을 통해 전해졌죠.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 정문 앞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예린이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었고 저는 조금 굳은 표정으로 멀뚱히 서 있었죠. 아빠, 좀 웃어요. 로봇 같아요. 예린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희정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희정이 제 손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우리는 예린이가 좋아하는 학교 근처의 작은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가게였지만 우리 셋이 처음 함께 식사했던 장소라 유난히 애틋했어요. 우리 예린이 축하해. 이제 초등학생이네. 희정이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엄청 예쁘셨어요. 그리고 교실도 넓고요. 친구들도 많아요. 예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와 희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예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동생 갖고 싶어요. 순간 저와 희정은 동시에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린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죠. 왜 갑자기 언니가 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예린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동생 생겼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다 동생 있는데 나만 없어. 그래. 동생이 생기면 예린이가 잘 돌봐줄 수 있어? 희정이 물었습니다. 예린이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제가 매일매일 안아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린이는 신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뭘 배울지, 친구들과 뭘 하고 놀지, 급식은 맛있을지. 모든 게 기대되는 모양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예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와 희정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희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둘째인가? 희정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확실하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둘째라니. 임신 소식을 듣는 것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이번엔 내가 다 할게. 새벽 수유도, 기저귀 갈기도, 목욕시키는 것도.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해요. 이번엔 처음부터 같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저녁이 되어 예린이가 입학 선물로 받은 새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하나하나 넣으면서 흥얼거리는 예린이를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빠, 내일부터 학교 데려다 줄 거죠? 당연하지. 매일 데려다 줄게.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도 시간 되면 같이 갈 거야. 예린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밤이 되어 예린이를 재우고 나온 뒤 희정과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입학식 사진 속 우리 셋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린이가 정말 많이 컸어요. 그러게.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둘째는 아들이면 좋겠어요. 예린이랑 사이좋은 남매가 되면 좋겠고, 딸이어도 좋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네 사람의 가족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7년의 아픔을 지나온 우리는 이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희정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은 느껴지지 않지만 곧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겠죠. 인생이란 참 신기합니다. 한때는 자식이 족쇄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가족이 날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